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시독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야 할 이유에 대한 부분과 연금 개시 또한 연금저축보험보다는요. 여러분들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납입 단계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일단 공통점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급여 기준으로 소득이 연간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공제율인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일정 부분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자유납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했었을 때 당시에 뭘 설정하냐면 일단 납입 기간과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유적인 납입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회사를 만약에 휴직하거나 퇴직했었을 경우에도 아직까지 납입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납입을 해야 되고요. 자, 만약에 납입을 중단하게 되면요. 보험 계약 자체가 실효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금저축에 납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모든 미납보험료를 납입한 다음에 부활 계약을 청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납입이 가능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의 유연성 측면에 있어서는 자유 납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납입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납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 한꺼번에 모두 납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적립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을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휴직하거나 퇴직했었을 경우에는 그냥 납입 중단하셔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납입한 자금에 대한 운용만 잘 해주시게 되면 사실상 중간에 납입 중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단계에서 유연성 측면에 있어서는 연금저축펀드가 월등히 유리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돈을 굴리는 운용 단계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간접 상품이기 때문에 공시이율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이율 자체가 높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공시이율을 살펴보면요. 2024년 7월 기준으로 연간 약 2.31%로 시중금리의 예금금리 비해서 상당 부분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업비가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원금 돌달하는데 무려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부가보험료는 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신계약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지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수금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원금이 왜 7년 이후에 도달되냐? 바로 신계약비에 대한 사업비를 무려 7년 동안 공제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원금이 도달되는 시간이 7년 정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를 차감해 갔었을 때 또 비과세되는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은 비과세가 적용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운용 과정에서는 일단 사업비 자체가 원체 높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되는 게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금저축보험에 원금 도달된 그러한 시점에는요. 일단은 연금저축펀드 쪽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7년이 지난 시점에는 사업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사업비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계약비에 대한 사업비는 빠질 뿐이지 유지비와 수금비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용 잘해서 운용 이익이 좋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수령하는 연금액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운용을 잘 못해서 손실이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때는 노후 자산을 깎아먹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적 배당 상품에서는 ETF와 펀드 등에 대한 운용 또한 가능하고요. 만약에 나는 위험 자산에 대한 운용이 싫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MMF나 혹은 단기 채권 등의 상품들을 매수하게 되면요. 이때는 원금 손실 없이 운용도 가능합니다. 자, 또한 사업비 등 비용이 낮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운용했었을 경우에는 원금은 100% 보장받을 수 있고요. 다만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서 미래에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연금저축보험은 간접 상품이고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도 간접 상품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운용상품이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비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금이 7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S&P 500 나스닥 지수에 7년 동안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월등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출 단계입니다. 자, 연금은 언제 개시할 수 있냐면 일단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가입 기간은 둘 다 5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나이가 만 55세 이후 그리고 가입 기간이 이전 포함해서 5년 이상만 됐었을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경우는요, 보험회사 거는 확정 금액, 확정 기간, 그 다음에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다만 연금 수령 기간 중에도 어떻게 운용되냐? 공시 이율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이율이 높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사실 뭐 공시 이율로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공시 이율이 현재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을 개시했었을 경우 여러분들이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는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부과됩니다. 살펴봤더니 연간 한 2.5% 내외 정도로 계속적인 사업비가 현재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 자체는 높지 않은 것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가능하고요.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 금액,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는 형태로도 우리가 연금을 개시해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에는 종신 수령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자유롭게 뺄 수 있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출했었을 경우에 연금 운용은 실적 배당 등 다양한 상품 자체를 선택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월배당 ETF 등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활용을 해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사업비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 개시한 경우와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 개시했었을 경우 수령액에 대한 부분들 큰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출 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요. 자, 먼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1억 원을 20년 동안 수령하면 공시 이율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2.31%를 가정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공시 이율은 매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월 발표하는 공시 이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연금 상품들이 운용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최저 보증 이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시중금리의 이율이 공시 이율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그 최저적으로 보정해주는 그러한 이율 보증 상품이 맞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예시로는 2.31%를 가정해서 20년 동안 수령한다고 했을 경우에 연간 예상 연금 수령액은 615만 원이 되고요. 자, 이를 12달로 나누게 되면 월 51만 3천 원 정도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업비, 연금소득세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제 세후 연금 수령액은 조금 더 낮게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1억 원을 20년 동안 연간 배당률 6% 정도 주는 월배당 ETF 상품으로 운용하면서 인출했었을 경우에는요. 자, 배당금만으로도 연간 600만 원.
그리고 나누기 12 하게 되면 월 한 50만 원 선에서 계속적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 자체를 배당금만으로 인출했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따라서 원금은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재미난 사실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20년 뒤에 연금 계좌 안에 평가 금액은 빵원으로 수렴하게 되어져 있지만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20년 뒤 1억 원에 해당되는 자금이 0원으로 수렴할 일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월배당 ETF 상품에 매도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배당을 수령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조금 더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일정 부분의 종목을 매도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연금 수령액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영상들을 좀 올리게 되면요. 보통 연간 6% 배당 주는 종목이 어디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종목들 중에 연간 6% 이상의 배당금 지급한 게 쭉 살펴봤더니 전체 16개 종목 16개입니다. 16개 종목이 현재 6%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모든 종목들은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어떤 상품들은 연간 배당을 주는 상품들이 있고 분기 배당 상품도 있고요. 아니면 매월 배당을 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배당 주는 상품들을 잘 공부하셨다가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는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이렇게 배당을 주는 상품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게 아무래도 연금저축 보험에서 연금 수령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 배당률 5% 이상 주는 종목들도 보게 되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20한 몇 종목 정도가 현재 5% 이상의 연간 분배율을 착실히 잘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떠한 상품을 선택했을 때 내가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차이는 상당 부분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상담 교육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